예. 뭐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조금 분리를 하자면 여기서 확연히 다른 한 개의 장르는 연설문인 것 같아요. 예, 연설문은 사실은 글 자체가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글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류의 글로는 방송 원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문을 이렇게 써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지역에서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 등이 오히려 반영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 소위 얘기하는 진보 진영, 조금 넓게 얘기하면 현재 정치 구도를 보면 야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언어 사용 측면에서 조금 심각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진보 진영을 보면 이게 마이너리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리티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제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마이너리티의 특징이 뭐죠? 말하기에 있어서 말하기에 얽혀있는 현실이 어떻죠? 말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발언권을 넉넉하게 보장받기 어렵고, 그리고 그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화할 기회도 없고, 기회의 수 자체가 적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팟캐스트 중에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옛날 나꼼수 하던 김용민 PD가 따로 하는 팟캐스트인데, 거기 제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추석 특집으로 명절날 새누리당 핵심 지지자가 갑자기 정치 얘기로 치고 들어올 때 대받아치는 법 이런 걸 특집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말을 길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짧게 쳐야 된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결론은 두괄식으로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그 국한된 기회 속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시간이 더 있을 때, 더 기회가 왔을 때, 혹은 주고받는 공방이 더 추가로 벌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야구에 비유하면 야구의 첫 번째 타자를 굉장히 홈런을 잘 치는 타자를 1번 타자로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런을 잘 치는 타자 같은 경우에 일부는 보면 이렇게 뭐죠?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나요? 이대호 씨처럼 되게 덩치가 크고 해서 멀리 쳐도 홈런 아니면 잘못하면 이게 좀 뚱뚱하시죠, 그분이. 그래서 이제 달리기 하다가 1루까지 못 가고 이제 잡히고 아웃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야구도 1번, 2번 타자는 좀 발이 빠르고 소위 얘기하는 출루를 하기 쉬운 타자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 3, 4번, 5번 타자를 멀리 치고 세게 치는 타자를 배치를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부터 얘기할 거냐, 이거를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기회가 적다고 일단 전제하고 준비하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막 집회라던가 뭐 회의라던가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구축해놓은 이 논리 체계를 다 선보이려고 하는 특성들이 보여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좀 결론부터 얘기하고 부연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진보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는 사실은 학교 때 공부도 좀 잘했고 학교 다닐 때는 좀 주류 세력이 아니었나, 그런 특성들이 좀 모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 중에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화법이 다른 정치인하고 많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뭐 탁탁 나오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떤 비유, 생활 속에 있는 현상하고 비유를 하는, 예,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이 귀에 쏙쏙 박히게 되고, 좀 안 좋은 점은 이제 아주 근엄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을 왜 저따위로 하냐, 특히 이제 활자로 옮겨 놓으면 이상한, 뭐가 막말하는 듯한. 예, 근데 그 특성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소수자적, 마이너리티적 특성에서 그 환경 내에서 본인이 가다듬어 왔던 말버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 오히려 배울 만한 화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연설문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단 떠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발언을 못하게 막고 이럴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여유가 그래도 있게 쓰면 되는데 뭐 첫 번째부터 다 결론이 나오고 꼭 이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처음부터 주의를 끌고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예,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의를 끌 것인가 라는, 예,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순 정보 사실 소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는 사람들이 먼저 딱 꺼냈을 때, 예, 귀에 쏙쏙 박힐 수 있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도 되는데 궁금증이 유발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 뭔 소리야 저게?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선보인다라는 생각보다 좀 극적인 구성, 그리고 이제 스트롱 스타트. 예, 글은 좀 덜해요. 글은 조금 뭐 이렇게 재미없다 싶으면 스크롤 내려서 읽어도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담이 덜합니다. 예, 그리고 글 자체는 이제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수단을 통해서 글을 보기 때문에 지면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은 이제 길을 가는 사람들,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긴장이 풀리면 이제 들으나 마나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 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과 숙달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설문을 작성할 때 사실 연설문이 없이 연설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상황과 그때 만나는 시민들 반응들을 보고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설문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처음에 딱 나갔을 때, 예, 당원분이 처음 나가서, 예, 정당 연설회 같은 걸 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예, 당신의 순발력에 맡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기 때문에 연설문은 미리 작성하는 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장소에서 연설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전에 좀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많이 앉아있고 제법 시간을 두고 서 있거나 앉아있는 곳이라면 조금 연설문을 조금 길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계속 돌아요. 회전율이 빠르다 이러면 거기에 맞게, 예,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짧은 연설문을 써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연설문의 길이와 상관없이 그날 상황을 보고, 예, 판단해서 조금 긴 것을 축약하든가 아니면 짧게 되어 있는 건 좀 늘리든가 하는 그런 그 현장에서의 판단들이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의 특성 외에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이번에 연설을 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냐. 특히 저는 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주제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냐, 아니면 합의 수준이 좀 광범위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연설을 했을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만한 주제냐, 여기에 따라서 접근법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드요. 그렇죠. 사드. 그렇죠. 가장 비근한 사료. 핵발전소도 사실 우리 주요 주제인데 썩 이렇게 되게 크질 않죠, 호응이. 예. 약간 이렇지 않나요? 이게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싶으면 호응해주고 사람들이 호응해줄 것 같으면 욕하는 사람이고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좀 아직까지도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죠. 이게 이제 결국에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혹은 자기가 끌리는 논리에만 매달려서 갈 수는 없다.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미리 짚어두고 그것을 먼저 이렇게 반론이 나올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쳐주는 그런 연설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이런 싸움에서는 민감합니다.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미국의 공화당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텍스 컷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혹시 미국 드라마 미드 중에 웨스트 윙이라는 미드 들어보셨나요? 보셨구나. 예. 미국 정치를 다룬 드라마고 시즌 7편까지 나올 정도로 대단히 길게 상영했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미국 최초의 히스패닉 대통령이 나오는 결말인데 그게 오바마 대통령 되기 조금 전에 상영돼서 나중에 화제가 됐었죠.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우회적으로 예언한 거 아니냐라는 그 영화 관점은 미국 민주당 쪽 관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시면 한 회가 생방송으로 드라마가 상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인데 진짜 토론회처럼 해서 생방송으로 드라마를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진짜 대통령 후보 토론처럼 드라마에서 부딪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텍스카, 공화당 쪽에 감세입니다. 감세. 근데 공화당이 그 감세론을 펴면서 대단히 조장용 헝칼처럼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세금 구제입니다. 세금 구제. 계속 세금 구제라는 말을 써요. 조세 구제, 세금 구제. 그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민주당이 같이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세금 구제에 반대해요. 근데 세금 구제라고 하면 구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나쁜 것처럼 보여지죠. 세금이나 증세라든가 이거는 나쁜 거, 악. 그 공화당이 만들어 놓은 단어인데 거기에 민주당이 휘말려 들어서 같이 세금 구제라고 얘기하는 이러면 지고 들어가면 게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선택도 있겠죠. 전체 구도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드 아까 사례로 나왔는데 사드가 우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악화,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뭐 전자파 문제라든가 군사적인 이유로 인한 주변의 어떤 주민의 삶과 생태계 파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논리만으로는 찬성 세력에게 맞설 수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관계도 뭐 그러라지 뭐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막 뭐 연예인들 한국에 돌려보내고 뭐 행사 다 취소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야 박근혜 때문에 경제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 이쪽에도 성질이 나니까 중국 진행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이게 사드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찬성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짐작이 쉽게 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북한이죠. 북한의 뭐 핵실험을 포함한 무기, 뭐 핵미사일, 배합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얘기하면 이제 길 가다가 막 이제 구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구미에서 살고 있는데 구미에서 사드 집회하는데 택시 기사들이 구경하면서 막 욕을 저는 못 들었는데 누가 시민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욕을 막 하고 이런데요. 그러면 좀 크게 보면 그 현장을 크게 보면 어떤 분은 그 집회와 그 욕을 동시에 들으면서 나름대로 찬반의 저울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공박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 욕하는데 거기다가 대답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미리 깔아놓고 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드라는 게 뭐 북한에 대응하는 무기라고 하는데 실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뭐 그 북한 무기는 40km로 날아오는데 사드는 쓸데없이 위로 쏴가지고 뭐 맞출 수도 없는 무기고, 그리고 또 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친미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주는 거죠. 미국 의회에서 사드가 무용하다라고 의회 조사국에서 발표가 났다. 오히려 미국 입장을 갖고 와서 미리부터 딱 이렇게 반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드 온다니까 김정은이 쫄았냐, 오히려 더 신나가지고 지금 더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녹색당의 궁극적인 지점은 평화주의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가 피어나는 곳에 구멍을 미리 찾아내서 덮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약간 미묘하게 이렇게 길 가던 반대파들의 반발과 이런 기운이 감지될 때 딱딱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주는, 이게 또 말하는 태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데 구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고 그런 도시인 줄 알고 계시죠? 그 하루는 제가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구미에 또 모 만화가가 살고 계신데 그분하고 밥을 먹다가 그분이 막 박근혜 대통령하고 욕이 나왔어요. 비판이 나오니까 막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이러면서 막 되게 뭔가 반은 겁먹고 반은 뭔가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독립운동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친구들이랑 식당에서 밥 먹다가 TV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그냥 욕하거든요, 크게. 뭐 해외 수박 나간다 그러면 뭐 지가 한비한 줄 아나 이러면서 뭐 욕하고 해도 아무도 안 달려들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말을 자신 있게 하느냐 쫄아서 하느냐가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순히 대세가 어디가 강하냐 이걸 떠나서 어디가 더 자신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태세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용기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설문에서 뭘 이렇게 또 필요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현장에서 계속 해보시면서 하는 것이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아주 간편한 팁은 연설문을 쓰실 때 이거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쓴다. 그래서 형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읽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설문이 아니라 그냥 글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도 입으로 읽었을 때 리듬이 맞으면 그건 글로서 이미 성공한 글이에요. 이거는 논평이나 성명서 쓰실 때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연설문은 당연히 말로 하는 거니까 읽어보지 않고 쓸 수는 없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사소한 거지만 표기, 문자적 표기에서도 저기 허성규 씨 오셨는데 그냥 그리면 자기소개할 때 뭐 허승규입니다 이렇게 쓰겠지만
예, 방송원고나 연설문은 허승규입니다 이렇게 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허승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말할 때처럼 쓰는 거죠. 그리고 뭐 문서 형식도 어떤 그 단어가 있을 때 단어가 중간에 한 어절이 있으면 어절이 끊어지게 쓰는 게 아니라 왜 그 한글에 보면 가능하면 요거 있죠, 요거. 이거 뻔한 건데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전설에서는 그러니까 끊기지 않게 요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글씨도 조금 더 크게 쓸 필요도 있겠고 단순히 그냥 저것만 눌러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읽기 더 편하게 하려면 뭐 더 빨리 끊어줄 수도 있어요. 폐쇄 이어나고 이렇게 바로 끊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읽기 편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 난 글씨가 좀 커야 이제 읽기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글씨가 크면 종이 한 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작아지죠. 그래서 전체 내용이 감이 안 와서 그냥 읽기가 더 어려워져요. 예, 그거는 이제 본인 타입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정당 연설회를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참여해보신 분, 연설까지. 네. 혹은 이제 아직 안 해봤지만 해볼까 뭐 했던 분도 계시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는지 그걸 제가 일단 좀 여쭤서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실무자시니까. 정강연설의 경우는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듣는 그 시민들이 거의 없죠. 우리 앞에 지나가는 지나가시니까 병동 앞에서 하는데 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연설을 하면 이 내용을 몇 초를 기다리고 지나갈까. 네. 불과 한 30초 신호등에 기다린 사람은 좀 듣더라고요. 네.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 경우는 아마 그 분위기를 읽는 것 같아요. 네. 자보랄지. 네.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 네. 어떠세요? 사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말의 내용보다는 네. 저희가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에 좀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체계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드릴 말씀은 만약에 연설을 이만큼 준비를 해도 회전율이 빠르고 이동이 빠르면 이만큼 들리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 부분 듣고 어떤 분은 이 부분 듣고 이럴 수도 있지만 사람은 바뀌니까 반복될 거예요. 결국에 좀 반복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했던 얘기들을. 그래서 이게 노래로 치면 후크송 같은 후크송 아시나요? 후크송 댄스곡도 그런 노래 많고 여기저기 그런 노래도 있는데 왜 별로 이렇게 멜로디가 많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노래들 있죠. 그리고 그냥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약간씩 변주해서 반복하는. 근데 그런 노래를 어떤 막 음악 평론가가 막 비판하면서 요즘에 가벼운 세태와 뭐 핸드폰 컬러링용으로 노래를 만드니까 그렇게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런 노래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될 만하다는 거는 그 반복되는 멜로디가 엄청 유려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연설문도 어떻게 보면 전체 글을 잘 쓰는 것보다 그 반복할 만한 그 구절의 말들을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본다. 이게 혹시 나중에 선거에 그 후보를 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선거에 후보를 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잘 이렇게 서서 듣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그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예,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선거 출마 경험이 있으니까 어디서 제가 연설을 하는데 새누리당끼리 막 트럭으로 몰려가고 이렇게 막 예, 연설하고 바로 그 자리에 끝나자마자 그냥 대고 연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한 15분, 20분짜리예요. 예, 그리고 잘 안 들려요. 확성기라든가 이 한계가 있고 해서. 근데 그때 그게 시장 근처였는데 시장 쪽에 있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다 못 들었지만 예, 그 거대 정당의 연설에 바로 끝나는 자리에 들이닥쳐서 와서 싸우듯이 연설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영당 연설에 사실 연설문, 오늘 뭐 연설문 얘기를 하러 왔겠지만 연설문도 연설문이지만 예, 어떻게 내가 비춰지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팻말이나 이 뭐죠? 피켓, 예, 이런 녹색당 이런 거 되게 크게 이렇게 갖고 왔어요. 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녹색당 만약에 그게 뭐 피켓이나 뭐 팻말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나 작거나 하더라도 녹색당이라는 말을 좀 자주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용은 귀에 들어오는데 누가 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녹색당 말고도 여러 정당들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많잖아요. 뭐 오다가 야 아까 오는데 뭐 사드 연설하더라. 누가 몰라 어디 시민단체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는지를 왜 사실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알리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찬반에 경론이 심한 주제가 있고 좀 아닌 주제가 있는데, 아닌 주제의 경우 특히나 아닌 주제면 사람들이 아 그렇지 하고 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걸로 한다. 예, 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그냥 넘어가야 된다. 뭐 그 해당 계획을 처벌 안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이제 동조를 하실 거예요. 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남들보다 더 해박하고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녹색당이냐를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야 가습기 살균제 뭐 규탄합니다 해결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려면,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방지되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또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녹색당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거는 정당 연설의 목적은 녹색당을 홍보하는 것이다. 예.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고 언변을 잘 구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녹색당 사람들은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예. 그래서 너무 내용에 함몰되느라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녹색당 홍보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근한 예로 언론 활용을 잘 하시다 보면 지역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때 유의하실 점이 바로 녹색당을 계속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면, 지역 방송에 TV에 나오면 10초, 20초 정도 나올 텐데, 자막에 녹색당 뭐 공동운영, 뭐 강원 녹색당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이렇게 자막에 떠요. 예, 그 경우에는
녹색당이다라는 걸 굳이 강조 안 해줘도 되지만 7분 내지 10분짜리의 라디오 인터뷰는 그냥 쓱 들으면 몰라요. 특히 녹색당이 다루고 있는 주제, 많이 다루는 주제 이런 걸 감안하면 그냥 라디오 청취자 입장에서는 환경운동가 아니면 어디 뭐 학자, 전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이라는 것은 저희 녹색당에서는 저희 녹색당이 이번에 녹색당은 녹색당을 좀 1분에 한 번 정도 최소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부터 알던 게 아니라 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 그냥 하지 않아요. 어떤 라디오 방송이든지 질문지가 오거든요. 사전에 질문지가 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질문지를 짜다 보면, 답변을 짜다 보면은 이제 그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쭉쭉쭉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알려줘야 될 내용에 빠져서 그거를 설명하다가 말아요. 근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녹색당인 줄 알까? 이런 후회가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녹색당이라는 글자들을 TV는 자막이 나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라디오는 자막이 없죠. 그리고 또 흘러가버려요. 얘기들이. 또 운전하면서 듣고 뭐 설거지하면서 듣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항상 당 주체를 홍보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설문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 오늘 설명드릴 아까 그 양식들이 연설문, 기자회견문, 성명서, 보도자료 등등인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논평입니다. 논평. 논평. 그 논평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평이 녹색당 논평으로서 대중적으로 히트를 한 아마 첫 논평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녹색당 논평이 자주 이렇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금 이제 조회수가 15,000 몇 회로 보이시죠? 요즘에는 15,000회를 조금 넘기기가 쉬워졌어요. 근데 이때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회수였다. 깜짝 많은 당원들이 놀랐던 그 논평이었습니다. 이게 요즘에 되게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인간으로서. 홍준표 지사가 얼마 전에는 성완종 씨를 저승에 가서 지옥에 가서 물어보겠다. 굉장히 험악한 발언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뭐냐면 성완종은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정치인인데 아까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어법을 많이 구사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작년에 아시다시피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하고 나서 나온 논평이고요. 이건 논평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건데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뭐가 일이 터졌을 때 가급적 빨리 내야 됩니다. 왜죠? 언론에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논평을 쓰실 때 그날 오후 4시 전에 발송될 수 있도록 4시가 지나버리면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마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빨리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 논평을 지역 단에서도 쓰시려면 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평을 누가 쓰고 어떻게 이거를 승인할 거냐 그 체계를 미리 갖춰야 돼요. 그래서 조직의 민주성과 그 다음에 신속한 논평 발표 양쪽을 다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녹색당, 전국당의 경우는
논평을 쓰는 거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럴 때는 2015년 때는 이제 저희 대표자분들이 하성수 이루진 위원장 본인들 스스로가 논평들을 잘 쓰시고 빨리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올해 들어서는 총선 준비 때문에 운영위원장 분들이 지역구 출마 때문에 그분들 많이 못 쓰시긴 했지만 운영위원장 분도 많이 쓰셨고 정책위원장들도 쓰셨고 이제 저도 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일단 논평을 쓰면 전국 사무처 당직자들 지금 몇 명이죠? 당직자요? 네, 8명이죠. 8명입니다. 하여튼 전국 사무처 실무 당직자들 포함해서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다 해서 한 번씩 다 보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10명 넘는 사람이 한마디씩 하거나 오케이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결정권자는 운영위원장 2분, 이유진 하성수 위원장 2분으로 해서 정책위원장분들은 정책위원장분들도 나름의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뭐 급하셔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못 읽어보신다, 알아서나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최소한 운영위원장 2분은 컨펌을 하셔야 이제 발송하는 그런 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하여튼 너무 많은 사람에게 승인 받게 되면 좀 어렵겠죠. 빨리 내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강원북색당은 그게 있나요? 그 체계를 사무국장이 쓰고 네. 그 위원장이 승인하는 식으로 저희가 그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시의성이 되게 중요한데 위원장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지금 다음 회의 안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국장을 가장 먼저 그거 시의성대로 판단해서 바로 네.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회의를 하고 네. 그 지역당의 논평은 전국당에 비해서는 좀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 입장에서 컨텐츠들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며칠 뒤에 내면 또 기사로 다뤄주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쫓기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북 녹색당 사무처장을 했었는데 경북에 작년에 그 월성 1호기를 가동 연장할 거냐 닫을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핵발전 쪽에서 이슈였죠. 그래서 그냥 이왕 쓰는 김에 해서 빨리 쓰자는 생각에 이제 제가 그때 안을 2개를 준비했어요. 원자력 안전위에서 가동 중단으로 결정이 날 경우와 연장 가동으로 결정이 날 경우를 2개를 준비했어요. 안을. 그리고 길이는 별로 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긴급 성명 비슷한 거기 때문에 안을 2개로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결과가 나자마자 바로 쏴주리라.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도 경북에서는 좀 큰 이슈였으니까 약간 더 빨리 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자정까지 가도 결판도 잘 안 나고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김에 조금 더 가다 넣어보자 문안을 이렇게 쓰다가 제가 실수로 그 가동 중단 환영 논평을 가다 넣다가 실수로 임시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메일 입력된 상태에서 발송을 해요. 언론사로 나간 거죠.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환영한다. 마음이 너무 급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방금 거는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모르겠어요. 애교로 받아줬을지. 언론사에서 그거를 오보한 데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녹색당에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오보한 데는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그 막 수습하다가 근데 결과는 계속 가동이었죠. 그래서 계속 가동에 맞춘 논평으로 냈어요. 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정의당보다 20분인가 늦게 정의당 경북도당보다 20분 정도 늦게 발송이 돼서 사소한 자존심 싸움에서 졌다 이러면서 근데 웃긴 거는 언론에 소개가 됐어요. 2개 당 논평이 다 소개가 됐거든요. 연합뉴스 기사에 녹색당이 더 위에 나오는 거야.
그냥 제 추측인데 아마 우리가 논평을 늦게 보내서 그 기자의 메일 함에 정의당께 먼저 오고 그 위에 녹색탕이 들어오면서 위에 거부터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나. 그거는 뭐 얻어 걸린 거죠. 하여튼 너무 이렇게 다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논평을 쓰기로 했는데 사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논평은 많은 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녹색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온갖 데서 다 논평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좀 다르게 써야 되지 않을까? 좀 다르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여기도. 접근법이. 군대 교도소를 끌어와 버렸죠. 군대 교도소에 밥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막 깊은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다기보다는 새누리당 지지자라든가 무상급식 반대자들이 항상 하는 뭐 어떤 얘기라든가 그걸 좀 겨냥한 성격들이 있어요. 군대 교도소로 조금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하는데 왜 학교에서 안 된다는 거냐. 그 책걸상 강당 스쿨존시에서 교육에 관한 비용들 교육청에서 대주고 있다. 여기에 급식을 같이 넣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많이 할 얘기니까. 근데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잡은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억지로 차별화를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이 얘기는 다른 당에서 할 거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특히나 지역당에서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어요. 남의 당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빨리 내야 된다. 더 전격적인 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쓰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처럼 쓸 사람이 다른 세력과 집단이 있다면 조금 다른 각도, 다른 표현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중단이라고 하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이렇게 주체가 있죠. 그 주체의 약점을 잡는 거예요. 저 아까 전에 정보공개 청구 교육 받으셨는데 제가 딱 떠올렸던 게 이게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 논평 쓰기 전에 제가 어떤 그 네이버 밴드 있는데 그 네이버 밴드는 정치적인 성격의 밴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구미 시민들이 자기가 자주 가는 식당 소개하고 맛집 소개하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거기다가 홍준표 화이팅 뭐 이러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정치 커뮤니티도 아닌데 왜 저런 글을 올리나. 근데 뭐 카페 주인이 그 운영자가 뭐 음란 뭐 이런 얘기나 허위사실 이런 거 아니면 아무거나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다 붙어가지고 막 계속 막 댓글 달려가면서 싸우긴 그렇고 뭐라고 한마디만 딱 써야겠다 댓글로 막 가만히 놔두자니 동조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고 이러니까 한마디만 딱 써야겠다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홍준표 지박은 지도를 먹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직자들이나 뭐 대기업 회사원들도 마찬가지로 카드 있잖아요. 접대하다가 보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고 공금으로 계산을 하면서 왜 학생들의 급식은 교육활동 일환으로 쳐주지 않느냐는 뜻이 담겨있는 거죠. 근데 그 댓글을 제가 딱 보니까 동조 댓글이 안 달려요. 싹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좀 논평을 쓰실 때 이제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 혹은 불특정 대다수가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공간을 좀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말이 사람들에게 좀 파급력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한번 실험을 해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걸로 잡고 써야겠다. 그래서 근데 홍준표 그럼 업무 추진비 얼마 썼는지 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해도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계산은 엄청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급 일 하다 보면 이것저것 계산할 일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잘 안 해봤는데 산수를 엄청 빠르게 머리와 계산기와 이걸 총동원해서 홍준표 지사 2014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다 덧셈을 하고 분류를 한 거예요. 제가 엄청 급했던 이유는 나만 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하든 정의당이 하든 누군가는 이 짓을 하고 있을 거라 빨리 선수를 쳐서 발표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다 더해보고 업무 추진비 중에서 식비, 간담회 식비를 다 더해서 계산하고 간담회 참석 인원이 나와요. 정보공개. 그럼 그 참석 인원으로 나누면 한 끼당 얼마가 들어갔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딱 계산해보니까 28,477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그 학교 급식비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죠. 그래서 이제 부재가 28,000원 간담회 식비 별거된 손이 2,800원 급식비에 떨리고 그냥 대충 2,800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2,500원, 3,000원 사이인데 그리고 이제 남의 말을 한번 했던 거를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방법. 이거 대단히 공격성이 있으면서도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그리고 약간 논평이 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걸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홍 지사가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에 목매일 일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홍준표 지사, 경남도지사야말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경남도정이 왜 엉망진창인지 스스로 반성할 일이지 간담회에서 업무 추진비를 많이 지출한데 목매일 일 아니라고 본다. 라고 돌려주는 것이죠. 일단 중요한 점은 시의성, 신속성 중요하고 이왕에 내는 거면 새로운 팩트가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구 사항이 나오죠. 요구할 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지금 강원도지사가 뭐죠? 재무좀 그거 좀 시원한 나쁜 게 뭐가 있죠? 자시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쓰세요.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자시하죠. 어쩌겠다는 거야. 자시하지 않으면 되게 우스워 보여요.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쓰면 안 그럴 것 같? 그렇지 않을까요?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앉아서 두고 보지 않겠다. 서서 봐라. 이렇게 네? 뭐 말씀하셨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전국 운영위원회 때 한번 짧은 교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시하지 않겠다 쓰지 마라. 그때 어떤 모 위원께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제가 그 말 할 때. 그러더니 논평 쓰실 때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논평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비웃는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승수 위원장입니다. 하승수 위원장이 막 그때 바쁘셔서 제가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할 때 어디 이렇게 다른 데가 안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요구는 너무 규탄한다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홍준표 상대가 또 홍준표인데 그래서 이제 위에 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업무 추진비를 쓰지 마라.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이제 논평에서 가능하면 조금 재미난 표현을 더 붙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나온 거죠. 가위로 업무 추진비 카드를 자르라. 은근슬쩍 가로로 자르지 말고 분명하게 세로로 자르라. 마그네틱 카드를 남겨놓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썼어요. 써가지고 회람을 했습니다. 초안을.
라고 했더니 저희 사무처의 한 분이 일단 이유진 위원장, 그러니까 이유진 위원장님하고 고유지선 사무처장님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야 이거 재밌나 이게? 약간 이런 반응이었고, 근데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무처 당직자 중에 한 분이 마지막 구절을 삭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왜 삭제해야 되냐고, 불필요한 구절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위트다 얘기를 했더니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당스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의 녹색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불러서 이걸 쓴다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제가 호소를 했어요. 야, 굳이 안 써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내가 봤을 때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쓰게 해달라고 썼어요. 썼더니 이제 이걸 발표하고 제가 서울에서 구미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발표하고 한동안 언론에서 기사가 안 떠요. 안 뜨다가 한 오후 1시 정도에 기사가 딱 뜬 걸 봤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이 죽었어요. 그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러다가 이제 구미 도착해서 한 5시 정도에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기사가 뜨는 거예요. 기사가 뜨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난 거예요. 댓글이 4,000 이렇게 달려있고, 사진도 잘 골랐어요. 이런 걸 골랐는데 기자가 완전 우리 편이었던 것 같아요. 경향신문인데 기사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거를 다 요약해서 기사로 써주셨어요. 특별히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고 실제로 댓글에도 마지막에 빵 터졌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한 당직자에게 봐라 이거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이게 경향비즈라고 경제면에 실린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경제면에 실리나, 이게 사람들이 이게 그거 돈 분석해가지고 경제면에 실렸나, 28,000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것 때문에 엄청 녹색당의 회자 19,582건 나오고, 이게 그 2015년 3월달 전체 기사 중에 베스트 기사라고 나왔어요. 그 고마워서 제가 이주영 기자라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향신문에. 근데 왜 경제 기사 하시는데 이걸 쓰셨나요? 하니까 그냥 제 메일로 보도자료가 와서 제가 경제 기사라서 그냥 경제면을 실었다고 되게 허무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평 경우는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용이 크게 긴 건 아니죠. 짧아요. 짧은데 이렇게 히트하기 좋은 요건들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시의성, 핫 이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들어가 있고, 뭔가 상대방에 맞아 보이는 어떤 공격 방법, 그리고 이제 조금 위트 있는 구절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히트한 논평이 되기 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논평 처음에 열람했을 때 이제 몇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논평에 야마가 뭐냐? 좀 헷갈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야마. 이게 언론계의 필수 용어입니다. 야마. 이게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중심뼈대 같은 거예요. 주요 주제. 언론계에서 계속 야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떤 기자가 예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야마가 이러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왁구가 다시 야마나 왁구나 비속어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야마가 저거 같은데요?
일본 말 같은. 예, 일본 말입니다. 예. 야마가 나사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원래요? 산도 야마라 그러고 아, 예. 나사선 아. 그것도 야마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야마를 뭘로 잡나 이건 언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신 분들 또 야마가 뭐냐, 예, 업무 추진비 쓰지 말라는 거냐, 뭐 많이 쓴다는 거냐, 뭐냐 이거였는데 사실 좀 복합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업무 추진비를 쓰는 것 자체는 뉴스가 별로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업무 추진비 자체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무상급식을 부인하는 논리라면 업무 추진비 쓰면 안 된다는 논리였던 건데, 그렇지만 그 논리만으로는 약간, 제가 이제 친구 중에 기자가 있는데 왜 안 다뤄졌냐고 따지니까 업무 추진비 갖고 뭐 기사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업무 추진비 많죠. 많은 걸로 일단 건 거예요. 28,000원이나 더라는 새로운 팩트로 걸어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업무 추진비 카드를 자르라고 이어지는. 하여튼 그래서 야마가 뭐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대충 쓰는 걸로 가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자의 입장에 한번 해보시죠. 기자. 지금 이 상황 그냥 이거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 근처에 뭐 고등학교가 있나요? 아무 고등학교 이름. 사대부고 춘천고. 사대부고. 하여튼 고등학교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기자예요. 고등학교 학보사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날라들어서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이 뭐냐? 9월 23일 금요일에 교육청 주최로 해서 춘천 전체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춘천 가는 기차를 불렀다는 이유로, 단순한 이유로 가수 김현철이 공연을 오고요. 네, 그리고 이 체육대회는 뭐 축구, 야구 이런 거 말고도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e스포츠, 전자 컴퓨터로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이런 행사가 9월 23일 날 열립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학생 기자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 전달해야 됩니다. 이때 주요 내용, 야마를 뭘로 잡을 것이냐. 한번 잡아보세요. 말씀해 보셔도 돼요. 학생들이니까 아마 교직원보다는 김현철이를 김현철이 온다. 무슨 회사 중에 김현철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에 집중해요. e스포츠 좀 많다. 저도 같은 의견. 대상이 학생이니까 학생이라서. 그쪽에서 소프트하지.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는 답을 알고 있어요. 네. 한번 저한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허승규님은 알고 계시죠? 체육대회. 금요일이면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체육대회를 합니까? 자, 조금 더 진전시켜 보시죠. 거기서. 애들도 같이 뛰는다. 아, 우리도 끼워달라.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거. 예. 아이들은 뭐 어떻게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진전시켜 보세요. 야마를. 우리도 놀수 있어서 끼워달라. 좋다. 네? 우리도 놀 수 뭐 있어서 좋다. 그쵸? 수업이 없어? 9월 23일 우리 논다. 네, 9월 23일 우리 논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요구한다면, 내심 요구한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의 어떤 행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외에 발굴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살짝 보도자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보도자료를 쓰실 때 보도자료 사실 쓰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정해져 있는 양식 없고요. 저도 보도자료를 이제
총선 때나 이럴 때 많이 썼지만 저도 무슨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들어가야 할 사실들은 다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셔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당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드 형태로 제목을 나타내는 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야마를 뽑는 게 이럴 때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무슨 내용인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위에 작은 글씨로 670여 개의 수령 초과 입주한 뒤는 왜 방치되었나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총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보도자료가. 그리고 제가 정당연설회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을 때 항상 당을 홍보한 거 잊지 말라 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원외 정당으로서 왜 총선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정부와 300석 국회는 지금까지 이걸 왜 방치해놨느냐, 정치의 문제다라는 걸 양가로 적은 거죠. 그 밑에 왜 녹색당만 이러고 있냐, 우리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죠 결국에. 그리고 이제 제목을 뽑고 부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보도자료 형식은 피라미드 형식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라미드는 뭔가 처음에 작은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근데 옆피라미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까지만 읽어도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본문 안 읽어도 요까지만 읽어도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어야 된다는 걸 고려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려했을 때 시간이 더 돼서 밑에 걸 읽더라도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축약돼서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대충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금하면 굳이 더 궁금한 게 생기면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게 만들면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도, 그러니까 내용이 5가지 내용이 있다 소개할 때,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1에서 5까지를 아우른 내용을 위에 써주는 거예요. 이제 사실 야마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주로 야마라고 하죠. 첫 문단 혹은 첫 문장.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 윤곽을 다 담아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야 지금부터 하나씩 꺼낼 텐데 하면서 일단 1번 이렇게 꺼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도자료든 스트레이트형 기사든 간에 초반 부분까지만 읽어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보도자료, 저는 보도자료랑 기사 작법이랑 거의 동일하게 하는 스타일에 가까운데요. 왜 그러냐면 특히 지역언론 활용 때는 지역언론 기자들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자질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도자료를 긁어서 그대로 기사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 욕할 필요는 없어요. 다뤄주면 고마운 거고, 아이고 기자들 내가 실컷 보도자료 써놨더니 똑같이 긁어서 뺏겨서 썼다라고 욕할 필요 없어요. 그건 보도자료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또 쓰기도 하잖아요. 예? 일부에서는 그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보도자료 기사는 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 거 뺏겼다고 욕할 일이 아니라, 뺏겨서 쓰더라도 기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저도 사실 지역 언론에 약간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보도자료 받아서 기사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요. 조금씩 바꿉니다. 어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문투를 자기 걸로 약간 붙인다거나. 기자들 보면 이게 또 일본 말인데 우라카이라는 거 있어요. 우라카이. 들어보셨나요? 우라카이. 혹시 영화 영화 또 생각이 안 나요.
박보영, 정재영이 기자로 나오는 스포츠 신문 기자로 나오는 아, 열정 같은 소리 네. 하고 네. 있는데 거기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스포츠 기자들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고 되게 부실부실하게 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신문에서 단독 보도 특종으로 탁 뜨면 우라카이라고 해서 이제 뺏겨서 쓰는 거예요. 뺏겼는데 똑같이 뺏겨서 쓰면 표절이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쓰는 식으로. 저 좀 잘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하는 기자를 상대로 해서 내는 것이다. 근데 보면 이제 춘천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관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하거든요. 보시면 좀 그런 역 피라미드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딱딱하고 막 내용을 다 잘라가지고 차례차례로 이렇게 소개해 놓거나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거는 자화자찬입니다. 뭐뭐 시장께서는 뭐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조금 건조하게 써도 되는데 어차피 그게 보도자료가 시장의 지적을 띄우는 목적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텐데 굉장히 이거를 막 서너 줄 막 이렇게 길게 잡아놓고 시장이 뭐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건 좀 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시간이 5시 반까지였나요? 네. 저희 늦게 네. 시작해요. 네네. 제가 안 담은 게 뭐가 있었죠? 네? 성명서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 기자회견. 특별히 그러니까 일단 논평이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평이 기본이 되고 쓸 일도 제일 많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성명서 기자회견문은 양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명서와 논평이 좀 다른 점은 이게 뭐 칼 자르듯이 뭐 두부 자르듯이 싹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논평은 어떤 거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이 더 포함되는 거라면 성명은 더 주장 위주죠. 주장 위주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순순히 협조하면 유혈 사태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것처럼 요구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주장이 더 강하고 그리고 약간 현장성이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명서 쓰는 거랑 기자회견문 쓰는 거랑 작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설문하고 다른 거는 연설문은 이제 말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원고가 되어 있고 성명서하고 기자회견문은 낭독한다. 낭독한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말하는 거하고 낭독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논평에서 나올 수 있는 약간 구구절절한 해설, 분석, 설명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현장성 있고 주장 위주이고 더 강력한 논조, 어조를 갖고 있는 게 성명서, 기자회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식해서 논평을 이렇게 쓰는 거고 성명서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쓰실 일이 있으면 읽었을 때 좀 강하고 이제 그 말을 읽는 데 있어서 그 문장의 흐름이나 리듬이 억지스럽지 않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글쓰기에 있어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리듬감은 중요합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든 짧든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길더라도 리듬감이 있으면 길어도 긴 문장의 단점이나 약점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을 약간 쫄깃쫄깃하게 쓰는 방법이 접속사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접속사들을 생략했을 때 글에 약간 속도감과 긴박감과 리듬감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다 보면 뭐 또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게 글쓰기도
그게 있어. 사람이 허기가 있듯이 글쓰기도 심리적 허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심리적 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굳이 필요 없는 어떤 붙는 거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이건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뭐 논평 쓰실 때는 그럴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칼럼 할 때 쓰거나 자기 일인의 어떤 글을 쓸 때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은 그럼 다른 말은 뭐야? 솔직하게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럼 다른 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 물론 그걸 강조하겠다라는 뜻은 있겠죠. 예. 굳이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을 더 붙여가면서까지 까고 얘기한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말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저도 지금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예. 약간 운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뻘쭘한 거를 채우려고 하거나 예. 그리고 이제 그 운동선수도 보면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테니스 선수, 야구 선수 이렇게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약간 버릇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시작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약간 나오는 말들이 있죠. 근데 말에서 그걸 통제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글에서는 특히 이제 진실성을 오히려 의심받게 되는 표현들,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지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접속사도 이렇게 뭐 그래서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따라서 그리하여 결국 이런 것들을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안 써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 더 긴장감 있는 글이 돼요. 근데 그걸 삭제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정신적 허기입니다. 일단 좀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그리고 꼭 오늘 다루고자 했던 장르의 글이 아니라도 평소에 글쓰기 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거나 그런 부분도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하시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된 책이나 이런 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글쓰기 비법이나 비법은 아니고 네네. 본인의 글을 쓰는데 좋은 영감을 줬던 책이 네.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 보내주시면. 네. 근데 글을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책보다는 그냥 책 자체를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네. 책 자체를 신문이 됐든 많이 읽어보시고 이 글쓴이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고 이 글쓴이가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녹색당에 이 사람 얘기해야 되는지 녹색당에 잠깐 아니고 몇 달인가 입당해 있다가 이상하게 탈당하신 분이 있어요. 강원도 사에서도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고종석 씨라고 네. 탈당하셨죠 지금은. 네. 고종석 씨가 이제 사실은 문장을 굉장히 잘 쓰는 한국어 문장을 잘 쓰는 에세이스트로 꼽히죠. 고종석 씨가 문장론인가? 고종석의 문장론인가? 문장이라고 했어요. 예.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옛날에 그 책을 봤으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 있는 글쓰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그냥 책 자체를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휘, 한국어 어휘 중에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스스로. 그래서 근데 그 어휘를 너무 자주 쓰진 않지만 너무 자주 쓰는 어휘는 거꾸로 그 사람이 아끼는 어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쓰진 않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쓰는 그런 뭐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저 같은 경우 자주 쓰진 않지만 남보다 조금 많이 쓰는 동사 중에 얄궂다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누구나 많이 쓰진 않지만 나도 그렇게 습관성으로 계속 쓸 생각은 없지만 적재적소에 한 번씩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사를 쓰더라도 그러나와 하지만 똑같은 역접이라고 해요. 반대되는 역접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그러나를 쓰고 어떨 때 하지만을 쓸 거야. 이런 부분들 스스로 한번 감을 잡아보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막 이런저런 식으로 해보게 되면 문장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던 어순하고 좀 다르게 쓰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글 쓸 때 습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많아요. 보통 이제 그러나 녹색땅은 이렇게 쓴다면 저는 녹색땅은 그러나 이렇게 써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도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녹색땅은 그러나 이거는 방송 기자에 이렇게 많이 쓰죠. 방송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송을 들어보면 그러나 뭐뭐는 보다는 뭐뭐는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조금 틀에 박혀있는 평이한 그런 문장에서 비껴나 있는 문장들을 한번 책을 독서를 하시다가 한번 보시면 나도 한번 이렇게 써볼까 하시면서 한번 써보셔도 되고 그래서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옛날에 나왔잖아요. 국어 시간에 다독 다잡 하나 더 있죠. 다독 다잡 다상량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만 한 얘기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은 글은 춤, 노래, 음악, 미술, 연기 이것보다는 선천적인 것에 구애를 덜 받습니다. 글 중에서도 시는 어떻게 보면 노래나 미술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산문은 산문 중에서도 특히 이야기를 지어내는 픽션이 아니라 논평이나 이런 걸 포함한 넌픽션 쪽은 선천적 재능의 구애를 적게 받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달리 말해서 노력하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 다작 다상량만 그 비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글은 약자의 무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노력하면 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의 기회가 없는 사람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발언권을 획득하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우리처럼 약간 불리한 처지에서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어 사용부터 해서 이 글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 제가 계속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